박성진 대표께서 어떤 책을 썼냐? 용산의 장군들이라는 책을 저 책 아주 출간하셨거든요. 인상적이에요. 네. 네, 아주 적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책입니까? 그 내용이? 이게 이 책이 소위 말해서 이번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를 제가 쭉 서술한 책인데요. 사실 이거 쓰게 된 게 계기가 제가 이게 불법 계엄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었는데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관련해 가지고 이번 윤석열 군부를 분석하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책을 하나 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게.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책장을 열고 끝까지 읽는데 불과 한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글이 되게 쉽게 단문으로 잘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쉬는 사이에 이런 책 하나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워낙 우리 박성진 선배님의 내공을 못 따라가겠고 아유 무슨 말씀? 제가 항상 많이 배웁니다. 이 어떤 장군들의 이야기에다가 자꾸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끊어지지가 않고 그것의 원인은 뭐 원인의 원인은 뭐 이러다가 저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박 선배님은 이제 절제력 있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좀 긴급하게 내고 싶다 그러니까 맞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절제를 하신 거예요. 사실 알고 계신 건 저것보다 많아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풍부하고 많은데 일체 사족을 다 빼버리고 이 현상에 일단 현미경을 초점을 맞춰본 것이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국은 이 책의 주제가 이제 12월 3일에 촉발된 비상계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실 그날 당일을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조금이라도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예측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출판사에서 요청이 왔을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 이유도 이 등장인물들 윤석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다 내가 개인적으로 겪어보고 만났던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 이 인물들의 성향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등장인물들 쭉 보고 한눈에 이게 큰 그림으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구나라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도표가 그려지는 머릿속에. 머릿속에 보였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또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 신원식 전 국방장관의 직강 끝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우려했던 게 이 사람들이 지금 국지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북한을 자극해서 유도하는 게 아니냐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국지전을 유도해 가지고 재래식 전략이야 우리가 워낙 앞서니까 압도적인 화력으로 북한을 이게 소위 말해서 타격을 주면은 이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야 이거 더 나아가는 것 같다 했던 게 아마 기억나기로 작년 10월 8일 국정감사 때예요. 국정감사 때 기억납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야당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연락 담당관까지 해가지고 대령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겸손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젠틀하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실제로 소위 말해서 장관 임용 장관 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규백 의원한테 제가 현역 때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제가 지냈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원래 스킨십이 좋은데 원래는. 그런데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그 정도 말 못하면 빙신이라고 그러고 또 그 정도 가지고 또 야당 의원이 참 충암 기운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럼 차지철 그러면서 차지철을 과거의 경호실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뭐 그 발가락 끝에도 뭐 이런 식으로 미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저거는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태도로 봐서는 저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네. 딱 떠오르는 게 저거 계엄령 하려고 하는구나. 왜?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계엄령을 하게 되면은 국회가 해산될 거 아닙니까? 국가를 해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해산된 국회의원들은 일중에 의리고 군이 장군들이 소위 말해 실세 장군들이 네,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각 네. 중에 갑인데 벌써 그걸 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그런 건데. 아유, 참 비슷하네요. 저는 그날 다음 날 제 채널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국정감사는 아무리 봐도 계엄 예행 연습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들 다 죽었어 이러는 어떤 얘기 같다. 거기에다가 김용현은 아까 국회 연락단장 출신 뭐 말씀하시지만 여인영은 육군본부 정책실 출신이거든요. 예. 실장을 했는데 그 자리가 대외협력 업무를 맞습니다. 하는 데고 맞습니다.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그날 태도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만들어진 오만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만한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저렇게 한번 퍼대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온 이게 만들어진 오만함으로 비춰진다. 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게 연역을 헤아려 보면은 72년 유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아니죠. 거기 이승만 정권 때 네. 발췌기한 때 친위 쿠데타 한 번 했고 두 번째가 유신 쿠데타인데 이번이 네. 세 번째인데 제가 최근에 국회 토론회를 한번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제자 한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친위 쿠데타가 148차례랍니다. 148차례. 네. 네.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한 이승만 발췌기한도 있고 박정희 유신 쿠데타 있고 포함되는 거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하게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세계사적으로도. 예. 네. 그러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별하별 참 웃기는 계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이제 윤 대통령조차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거 한나절 하려고 그랬던 거고 뭐 경고용이었고 이제 와서 자기 행위를 자기가 희화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저래 웃기고 황당한 놈들 다 있어. 그러니까 맞아 나 진짜 웃기고 황당한 놈이야 이 얘기를 하거든. 그 헌법재판소 가서 그런데 이게 그 계엄의 주체 세력은 이게 실패한다는 생각을 정말 했을까? 저는 초기에는 나름 자기들 계산이 있고 나 치밀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단지 당연히. 네. 그게 어떤 접근법이 어떤 면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건 세상을 일면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니 대통령이 하라 그랬고 국방장관이 내가 정군을 지휘하고 그래가지고 국회 그 뭐 비무장 그것이 왜 제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의례껏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 조치를 고민했죠.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네. 뭐 비상이 뻗기고를 어떻게 하며 각 부처는 뭐랄까 이게 고민 사항이었지. 아니 국회야 경찰하고 저 군이 2중 3중 방벽을 치는데 왜 어떻게 실패하겠냐. 하냐고. 그렇죠. 네. 이러니까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무슨 과도 정부가 있고 비상대권이 있는 거지.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쪽팔리는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야 이게. 시간이 되게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이것도 일종의 군사 작전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며칠 전에 MBC 토론에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화요일 날 이런 걸 하냐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 국회의원들 다 있고 그 시간도 다 바로 국회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군사안보를 쭉 바라보는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작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시간대에 택한다는 거는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거를 하면 상대가 알든 모르든 간에 보통이 새벽 시간에 하는데 흔히 여명의
시작한다고 그러죠. 작전 이름이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서해 주월요 구출 작전이 아덴만 여명 작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여명에 새벽 4시경이라도 이런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북한군이 6.25 때 새벽 네. 4시에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야, 이 시간도 무속인이 정해줘서 이 시간에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 계엄이라는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른 사람은 그 대통령 윤석열인 건데 그렇죠. 그분의 이제 성정을 두고 이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민배 전 TV조선 대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죠. 이분이 좀 얘기를 좀 예견하신 게 있다면서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 사무실을 TV조선 대표 사무실을 간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근데 마침 그래 취임식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5월 10일 날. 예, 예. 예. 그날 그걸 보면서 참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첫째가 취임식이 감동이 없다. 그리고 둘째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칼라라든지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두 사람은 교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생활 여기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네. 서로 조언도 해주고 그런 사이인데 이게 보니까 가장 우려했던 게 이 TV조선 김민배 대표가 조선일보 이 도쿄 지국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본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고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이 이런 국정을 가지고 국정 철학이라고 안 보이는 데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2년 정도 후면은 큰 위기에 빠질 것 같다. 2년 정도 위기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단초는 아마도 대일본 관계, 대일 관계에서 시작될 것으로 시작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지일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과도한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시그널이 되면서 시작되지 않나 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김태효 안보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상당히 여러 가지 네. 행보를 보이면서 그리고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저거 뉴라이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반감 같은 일으키게 맞아요. 만든 게 네. 바로 대일 관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 대표가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대일 관계가 시작돼 가지고 이게 하나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특히 군대에서도 보면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방첩사령부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다시 걸고 김재규 사진을 빼버리는 16대 사령관 사진을 빼버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가장 눈에 야 이거 뭐지 했던 게 이겁니다.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려고 그 국민적인 여론을 완전히 분열시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이라는 거는 이 5분 이 소위 말해서 의병을 대표하는 게 이게 홍범도 장군 그리고 독립군 그걸 대표하는 게 이 김자진 장군 네. 그리고 이제 뭐 이혜영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광복군을 대표하는 게 지청천 이범석 장군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5분 흉상을 빼려고 하고 그 자리에다가 친일파로 알려진 만주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국론이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게 이게 2008년 계엄문건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뭘 했냐면 말이죠. 육사에다 카리큘럼을 하나 넣었어요. 그게 이제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헌법과 민주사회라는 거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뺐어요. 그게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감옥에서 가르치는 게 소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이 시민들과 시민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제대로가 이제 교육을 받았다 하면은 쿠데타라는 게 불법적인 쿠데타라는 게 있을 수가 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교육을 받는 거죠. 당연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헌법과 시민사회라는 과목을 네. 육사교육 과목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걸 대체를 시켜버려서 헌법과 말이 되나 그게? 군사법으로 대체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당시 2007년 문건이 만들어지고 2008년도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만든 과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애버리는 거 보고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육사 생도들의 어떤 정신을 물갈이하고 네. 세뇌시키는 방안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계속 그 연장선상으로 쭉쭉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대일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흉상 철거 문제라든가 교과목 개편까지 얘기만 종합을 해보면 마치 개헌말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번 주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2차례 열렸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심판정에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망상적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는 구속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온갖 법기술을 악용하는 작금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박지훈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정필승 변호사님 두둥 이몸 등장. 아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네. 잘못 아시는 게 제가 뭐 의사 변호사라고 하니까 그 약간 좀 지적 능력이 높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그렇죠. 저는 네. 개그캐입니다. 아 그래도 시험은 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네. 시험만 잘 봤죠. 저는 개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네. 개그 캐릭터라고 사람들 기대를 깨줘야 돼요. 아, 제가 개인 방송도 이렇게 뵀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게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할 일이 없으시나 보네. 아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예. 워낙 유명인이시니까 그렇진 요즘도 않지만. 이제 시사 프로그램뿐만 네네. 아니고 본인 방송도 진행을 하시느라고 네. 몸둘 바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거보다는 지금 좀 시국이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중하고 네. 또 재판도 많고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러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정필승 변호사하고는 과거에 방송을 단 한 차례도 예, 저는 한적 이제 없으신 보기는 거죠? 많이 네. 봤는데 저는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하고 얼굴이 얼굴이 좀 부럽긴 하실 거예요. 의사 변호사라면 사실은 문이과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네. 근데 저런 얼굴이니까 부러워요. 참 이거 욕이에요. 아,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한테 어떤 비호감을 살 수가 있는 그렇죠. 아니 거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고 이런데 예. 그런 이미지는 확실히 아니신 거고. 바로 깨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쭉 네. 찾아봤더니 정필승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던데 보니까 드론도 띄워봤다고요? 그럼요. 요즘은 기본이에요. 그래요? 네. 그 드론을 왜 띄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건물이나 제가 드론을 사용한 소송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하나는 건물 외벽에 하자가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건물 외벽 하자는요. 그게 좀 평지에 높은 건물 하나가 뚝 있는 거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촬영을 그러니까 이제 드론 요거는 띄워가지고 이제 요 얘기 좀 드려야 되는 게 문이과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드론 기본적으로 두려워요. 어떻게 조작하지? 사용한다는 것도 무섭고 예. 그게 떠 있는 게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해서 그 찾을 겁니다. 아마 제 같으면 아니면 네. 찍거나 그냥. 그리고 이 문과 출신 변호사들은 저렇게까지 못합니다. 근데 의사 출신의 이과 출신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약간 부럽기도 하고 뭐 못하는 거를 막 도전하시잖아요. 야, 이거 건물 누가 변호사들이 드론을 세 번씩 쓰고 그럽니까? 대단하십니다. 입증 과정에서 재판부도 놀랬을 것 같아요. 드론 그 영상을 재판부가 공개를 굉장히 하면. 놀란 게 한 번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건물 경계에 관한 소송이었는데요. 요즘 이제 드론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럼 사진을 찍으면 그 근처에 드론을 싹 비행을 시키면요. 그 근처를 디지털 매핑을 싹 해버려요. 자동적으로. 예, 예. 디지털 매핑을 싹 해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토지 대장하고 찍힌 위치를 GPS로 비교를 해가지고 대박. 하면 이 경계가 침범이 된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럼 따지기가 너무 용이하구나. 예, 예. 요거 그렇죠.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감정 불러가지고 줄자 재고 이렇게 탁 보시고 옛날 수법 쓰고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더 와.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감정하는 돈 많이 감정하는 드니까요. 과정에서 네. 와, 야,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야말로 아니,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는데. 정 변호사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력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외모 좋으시고 가장 또 부러운 게 성함이에요. 아, 그 필수. 아, 제가 야, 군대에서는 그냥 무사 통과야 보니까. 제가 네. 사실 이름만 되면. 제가 네. 이제 개명을 하면서 박무제로 개명했거든요. 이거 좀 법조인에 딱 좋은 거예요. 그게 이름만 봐도 이긴다. 네. 박승수 필승아 이게 필승. 근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무실 오픈을 못해요. 왜요? 아 왜요? 이미 있어요. 정필승 있어요? 아니요, 야. 필승이 있어요. 아 필승 법무법인이 아. 있기 때문에 유사 이름으로 안 되는 쓸 수가 거구나. 없어요. 네. 아,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뭐 시공 얘기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되는데 119 이제 서부지법 폭동 있잖아요. 네, 거기도 보니까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 해주겠다면서 뭔가 필승을 양수카 듯한 태세입니다, 보니 박 변호사님. 이거는 네. 사실은 심각해 보이거든요.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모습을 이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를 보면서 변호사가 선동이나 공범의 가능성이 있어 전 보이거든요. 일부 변호사들은 부추기기도 하고 뭐 딴 사람이 저항권 얘기를 했지만 저항권 차원도 아닐 뿐더러 당연히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변호 활동이라는 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어떤 좀 일반 다수를 선동하거나 유도하거나 교사하는 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뭐 제가 예상컨대는 정강훈 씨가 지금 입건이 됐더라고요. 내란 선동죄인가? 네. 입건이 됐더라고요. 뭐 그제도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관련된 변호사들도 저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면 2030 청년들 일부가 당시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상 보면 비서관들이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들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사실 변호를 할 생각이었으면 제대로 변호를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변론을 하면 지금 뭐 사실관계가 다툼이 없잖아요. 영상이 다 남아있고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양형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사정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부 무료 변론하겠다라는 변호사들은 대부분을 보면 이 폭동 이 주모자들이나 폭동에 가담했던 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양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네. 그날 하도 실수한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무료 변론하겠다는 사람 니들 잘했어. 니들 잘했고 내가 법원 가가지고 니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해 줄게. 지금 하는 건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니들이 잘못했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그렇죠. 법원을 부셨는데 니들이 잘못했잖아. 야 봐봐. 니들이 불법 영장을 불법 영장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불법 영장을 내줬어.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했어. 판사가 앞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변론을 통해서 아마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어. 주어진 형이 있다면 그 형에 따라서 변호사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거의 판단을 합니다. 네. 이걸 무죄를 다퉈야 되냐, 양형으로 가야 되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변호사가 가장 잘 잡아주고 만약 무죄로 갈 것 같으면 무죄로 철저하게 다퉈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 양형으로 갈 것 같으면 철저하게 양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변호사들도 저는 양심에 반하는 게 무죄 못 받는 거 알거든요. 알죠. 아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너 죽어라. 너 임마 5년 받을 거 10년 받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 네. 죽고 나는 정치적 이익을 이익 챙기겠다는 보고. 거예요. 예. 야 이런 상황에서 한술 더 뜬 사람이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기도 구속된 마당에 구속된 동료 피의자들을 애국천사라고 칭하면서 영치금까지 영치금, 보내줍니다. 영치금 네. 그분은 이제 약간 좀 약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약간 좀 재분이한 것 같아요. 의사니까 그분은 이게 뭐 법과 사회적으로 이분의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심신미약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이쯤 되면 이거는 이게 뭐 정상적으로 판단이 돼요, 이분의 행위가.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네.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이 와중에서 내가 뭐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위해서 돈을 준다. 이 사람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밖에 나와서 숨 쉴 일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뭐 돈을 뿌리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확신범이면서 판사들 봤을 때는 뭐 하자는 정상이 건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좀 정상이 아니다. 망상적인 네, 부분인데 이 네. 망상에 저는 어디서 기인했냐고 음. 보면 윤석열한테 기인했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아마 변론길에 둘이 만났어요. 아마 오랜만에 봤겠죠. 내란 일으키고 처음, 그렇죠. 네.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만나면서 그때 뭔가 확신을 좀 또 가졌던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그래 했지요. 아이고 이제 얘기하니까 기억이 납니다라고 막 말장난치고 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예. 하는 모습이 아마 있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그렇게 큰일 증언해서 뭐 납니다. 날라올 거예요. 바로 제지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판사를 농락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때 아마 본인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마 던져야 되겠다. 영치금 정책 메시지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치적 메시지죠. 메시지죠. 네. 네, 제가 그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윤석열은 자기 부부만 감옥 안 가면 남들은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는 지금 사람입니다. 행태가 그러합니다. 네. 네. 최악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내란 사태가 있을 당시에 저는 주범이 김용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 네. 이 계엄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군권을 장악한 자가 계엄 상황에서는 왕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바보 같은 5살짜리 애 하나만 제끼면 자기가 왕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나는 좀 실질적으로 바보 윤석열을 김용훈이 조종을 해서 이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 네.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6살이야. 윤석열 조종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고 5살인데. 그러니까. 네. 보니까 고만고만한 것들 실제로 1년 차이 나요, 둘이. 아 맞아요. 선배도 선배 1년 선배죠. 중앙고 선배인 건데. 그래가지고 쟤는 아니겠다. 아니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헌재에서 화요일 목요일 네. 5차 6차 변론길이 열렸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과거에 이제 처음에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이제 반성했던 낯빛과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가 지금. 네. 나오니까 또 일부 언론이나 일부 또 평론하시는 분들은 진술이 바뀌었다. 팩트가 바뀌었다. 국민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아니에요. 형사재판 이 사람들이 국조에서 얘기했던 거 또 형사재판이니까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공소제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진 않았고요. 이게 있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우리가 네. 증언 거부권을 얘기하죠. 그것들을 행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변호사 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홍장원하고 곽종근하고 여인영, 이진우 태도들이 다 달라요. 2대2 같은 느낌이죠. 홍장원은 지금 형사재판이 없습니다. 기소가 안 됐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곽종근 사령관의 태도는 양형을 다투는 것 같아요. 네, 유죄는 유죄다. 유죄지만 네. 양형으로 가고 선처해달라. 네. 이진우하고 지금 여인영이는 무죄를 다투고 싶은 거예요. 아 자기 재판에서. 예, 네. 무죄를 다투는데 무죄 방법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나는 라는 방법을 쓰는 명령을 거예요. 들었을 뿐이고 이 명령을 네. 이행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군인인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무죄를 다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맥락이나 그 전략 속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태도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본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봐야 하는 될 것 거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바로 지적하잖아요. 변호사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이 변호사예요?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조사 받을 그렇죠. 때.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진술 내용을 보면 실제 진술 내용을 보면 할 이야기는 사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는 안 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네, 했는데 뭐 예를 전화를 들면, 네.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 총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야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총 쏴 하니까 총 두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사실 재판만 30년 이상씩 해온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때 그 말 이진우였나? 이진우가 그 이야기 할 당시에 무슨 이야기 했구나.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돼 있을 거예요. 저같이 그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변호사 이제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할 심리 이야기는 다 했구나. 저 사람들 이게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진술 다 나왔고 뭐 더 들어야 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6차 변론까지 이제 봤는데 심지어 사실 더 할 이유는 사실 없어 네, 보여요. 이미 예. 이걸로도 확인이 됐고요. 핵심적인, 더 중요한 네. 거는 윤석열이 지가 자백을 해버려요. 그렇죠.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 지시를 자신이 해버렸다고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해버렸던 국면 아마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변호사들이 깜짝 놀랐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 자백 국면으로 사실은 더 이상 탄핵 심리도 저가 무용해졌다? 판단할 건데 필요가 네. 없는데 뭐 하긴 하겠죠. 7차 8차까지는 하겠죠. 네. 13일까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왜 이걸 했냐 하면 윤석열이는 뭐 머리를 막 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자신의 극우 세력 지지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호소를 거예요. 하고 싶었구나. 내가 계엄한 거는 진정성 있는 거야. 예. 부정선거 이거는 내가 어. 당신들 원하는 거네. 하긴 어.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던진 것 같고요. 그 직후에 지금 선임된 사람이 있어요. 무성 한교안이 선임이 됐어요. 무성 선거, 무성 그렇죠. 예. 한교안이 변호사로 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 변호사 하지도 않았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변호사 업무를 잘 안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이건 곧 뭐냐면 부정선거라는 핵심을 뭐 7차 8차 때도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부정선거. 그 얘기를 좀 더 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정치적 의도로는 뭐 옳고 그러면 지네들 판단이지만 탄핵 심판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수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방법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이미 탄핵 관련 심판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우려를 한 게 정영식 재판관 많이 맞아. 그 얘기 합니다, 지금. 예. 어제도 보고 이제 질의 태도를 보고. 예. 많이들 이제 했는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향의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요. 절대 법과 원칙 때문에 할 리가 없어요. 그 엄청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코너 보는데 정영식 재판관 성향도 알고 하는데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이 과연 그러면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한 질문이냐라는 점에서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로 판사가 어떤 사실을 묵인하고 그 사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재단을 하고 싶었으면 질문을 하지 않죠. 아예 안 해버리는구나. 안 해버리죠. 예. 예를 들어서 홍장원 이 차장님의 메모가 약간 부실한 건 사실이에요. 부실한 건 사실이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당사자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법관 평의 같은 데가 야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이거 육하원칙에도 안 맞고 난 못 믿겠다. 비공개에서 해버리면 된다는 그렇죠. 거지. 예. 왜냐하면 당사자가 말을 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거기서는. 근데 그 현장에서 야 이거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걸 보는 순간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있다가 오히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메모를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깔끔하게 제가 그거 못 지켜서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 이거 메모예요. 공문이 아니잖아요. 공문서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도 왜 계속 말이 바뀌냐라고 하니까 말이 바뀐 사정을 보면 사람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당사자 답을 못했다. 그럼 망한 거죠. 근데 질문했는데 답을 깔끔하게. 그러면 오히려 포인트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정말로 이거를 어떤 조작을 하고 싶었다,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싶었다. 그러면 오히려 질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거는 우리 그냥 실무 얘기긴 한데 법관들이 뭐 조작하는 경우는 전 없다고 그렇죠. 믿고 예.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발견한 이상은 그거를 조사하지 않는 검사는 잘 없습니다. 그렇겠죠. 외면을 해요. 이렇게 안 보고 싶은데 이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아씨 이건 뭐 기소해야 되겠네. 이래 되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압수수색이 툭툭 이거 포렌식 안 나오면 좋겠는데 포렌식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증거가 현출됐으니까. 가야 돼요. 네. 그거를 조작하는 검사는 대단한 놈이고 그건 대단한 놈이라고 그렇죠. 표현할게요. 예. 법관은 더 합니다. 정 변호사님 그대로 말씀. 그래서 저희가 보면 대충 알아요. 외면하고 싶은데 나온 거를 외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걸 갖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능하죠. 여러 가지 진술 증거들이 있어요. 붙여가지고. A, B, 예. C가 있는데 다른 진술이란 말이에요. 요 진술을 채택하고 이걸 배척할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없애거나 조작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한 것처럼 9대0 나온 뭐 8대0, 8대0. 네. 저는 9대 0이라고 마흔역이 보는데 저는 임명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흔역 9대 0. 재판관 되면 이거를 갖고 어. 가장 문제가 저도 판사를 짧게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이름 걸고 판결문을 써야 돼요.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못 씁니다. 내 안 이름이 써지겠지. 영원히 안 써져요. 예. 그런 것도 안 있고 써져요. 사실관계를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는데 들어버렸잖아요. 더 못 써. 예, 그럼 더 못 써요. 그리고 아니, 걱정할 거 예. 없다는 이게 거죠. 정형식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판결들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 많고 한명숙 재판관님 판결문 같은 거 제가 따로 비판도 했을 정도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정형식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제일 먼저 언론에 등장했던 게 그 처형 문제잖아요. 처형, 네. 예, 처형한테 하는 거 이게 이제 뇌물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양 당사자 간의 끈끈한 어떤 걸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정말로 끈끈한 뭐가 있었으면 언더 더 테이블로 주지 사람들 보게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영식 재판관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재판 해봐요. 이재용이 처형을 뭐 전무이사로 취직시켜줘요. 그럼 오히려 문제가 돼요. 오히려 정말로 나하고 어떤 끈끈한 뭔가가 있으면 오히려 외면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나중에 윤석열한테 유리한 재판 딱 써준다. 그러면 에이 저 새끼 받아 저거 내가 그거 받아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 말 들을 거 자기네들은 뻔히 알거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뭔가를 줬다는 거는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기보다는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야 너 나랑 같은 배 탔다. 약간 이런 신호에 가깝지. 정말로 양 당사자 간에 야 이렇게 써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안 보이게 하죠. 아니 그래서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두 분 변호사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가는 측면도 있고 이미 판검사 출신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헌재 흔들기에 나섭니다. 그렇죠. 이미. 예. 그렇죠. 아마 이거는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하던 정영식이나 뭐 김영도 이런 분들을 흔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야당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하는 모양새고 판결은 결정은 끝났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국민의회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려고 이미 벌써. 가 있죠. 사실은. 시간상으로 네. 보면 2월 13일이 8차 변론인데 만약 하나 정도 더 잡는다 그러면 2월 중순, 그럼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두 달 안에 60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4월이나 5월 달에 결국은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국면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확실히 이게 내란이 아니고 탄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들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나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법조인들 알거든요. 저도 방송하면서 가장 욕 안 하는 곳이 법원이거든요. 언제든지 변호사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갖고 무슨 판사 한 명을 어떻게 뭐 가족까지 그렇죠. 거론하면서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은 빌드업을 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더라도 이게 대선 갔을 때 국면에 써먹으려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에 갔어요. 대선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돼.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야 니네 전에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이네?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하기가 정말 어렵겠잖아요. 우리를 믿고 찍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전에는 내란이야. 심지어 내란 수괴야.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선거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이 민주당이 모든 걸 장악하는 이곳에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그렇죠. 네. 쟤는 내란 수계였는데요. 이거 새로 뽑으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되겠냐고. 아니, 그럼에도 안 좋은 방법인 걸 알아요. 주진우가 검사잖아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죠. 검찰 아니 법조인 걔들도 법조인이니까 법원의 어떤 뭐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어떤 왜 이런 시각으로 사후적으로. 예. 근데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당연히 예. 비판 받아야 되고. 근데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가족 관계를 비판하는 거는 저는 최근에까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네. 정말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아닌 것인지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서 재집권을만 보고 저는 그런 느낌이 윤석열이 희생양으로 삼는 저는 것인지 궁금한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네. 윤석열 씨가 뭐 변론가전 탄핵 심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혼자 이용당한다는 뒤에 변호사들도 다 거짓말하는 거고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접견 가고 막 이런 모습하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은 파면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탄핵의 길로. 네. 그거를 더 부채질하고 뻔뻔질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정치인하고 그 뒤에 앉아서 하품하고 전화기 보는 변호사들로 보이거든요.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제 뭐 이제 자기 혼자 성내고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사 절차를 밟아오는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법 무지랭이도 윤석열 케이스라고 좀 부르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판사들이 싫어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몰라요. 누구는 체포 적부심 있는 거 모르고 누구는 체포 저항할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내란 수개까지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누구나 아는 범죄를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뭐 해달라면 해줄게요. 근데 형량은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지. 이거 안 하는 이유는 단지 판사가 봤을 때 반성도 할지 모르고 뭘 계속 말도 안 되는 걸 다투기만 하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판결문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 양형 이후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한 거예요. 구속 취소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교과서에서 본 거거든요. 네. 보통은 보석을 신청하죠. 보석을 보통. 하거나 적부심 뭐 네.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아주 온갖 법 기술이 막 등장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법 기술이라는 거는 아주 신의 한 수일 때 법 기술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아무도 상상 네. 못한 걸로. 와 저걸 했다고? 야, 이래야 되는데 역시 예. 온갖 잡수를 다 해가지고 피고인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비슷해요. 와 저걸 했다고? 이걸 했다고? 이 정도의 야 차이지. 구속 취소를 했다고? 체포적부심도 마찬가지예요. 체포적부심이 한 해에 한 6-7번 올까 말까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야, 정말 인용도 희귀한 당연히 안 되고. 거구나. 왜냐면 예. 48시간이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해서 네. 뭐 할 거야? 뭐하러 합니까? 안 되는 걸 갖고. 어. 그러면 한다고 우기면 변호사가 정말 나쁜 변호사는 해줘요. 돈 벌면 되니까. 그쵸. 한장 써주면서 돈 받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착한 변호사는 이거 안 설득하죠. 됩니다. 그쵸. 예. 안 돼요. 예, 예, 안 돼요. 예. 또 구속 취소하면 기사댁 때려요. 정신 좀 차리세요. 사형받고 싶어요. 신청 비용이 본소 비용보다 더 비쌀 더 수도 비싸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설득을 합니다. 네. 당신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잡기술이 등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신의 한 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기술이 있는데 요거 아무도 모르는 걸 짜잔 가야 되는데 온갖 사람 알긴 하는데 안 쓰는 거야. 이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닌 걸 갖고 왔으면 왜 합니까? 아, 그리고 제일 찌질한 게 서류 송달은 왜 거부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방송이 다 나오는데. 서류 송달 거부도 되게 웃긴 게 송달 거부하고 폐문무죄는 법적 효과가 달라요. 폐문무죄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못 받았다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없어서 안 받는 거니까. 예. 송달 거부는 송달된 거 알면서 거부해버린 건데 그때부터 송달 효과가 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그걸 네.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땡깡을.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들 상대로는 신속하게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매일 왕왕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렇게 윤석열 피고인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얘기하다가 또 뭐 할 말 없으면 이재명 그렇지. 재판이 지금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라. 엄청 유명한 이야기 네.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님 구속 실질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는 판사 앞에서 가서 하라고 20mm 넘게 단시간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면서 범죄자를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는 한없이 관대.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이제 뭐 재판관들의 뭐 가족 관계, 친분 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보면은 나경원 의원 남편 누굽니까 지금 고위 법관 아니에요 지금? 그래 따지면 예. 다 문제되면 연좌제입니까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다 예. 문제가 근데 돼. 사실은 논리라는 거는 이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뭐 저는 여기 정치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도 안쓰러워요. 사실은 이걸 보잖아요. 보면서 아, 이 사람 맞아요. 이 정도 예, 얘기하겠다 예. 하는데 음. 할 말이 없으니까 저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이 논평하고 저 논평. 사실은 내란이라는 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사재판도 못 건드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그렇죠. 탄핵심판도 건드리기 없으니까 뭘 건드리면 되겠노. 아하 이미선 아하 문영배 아이고야 이게 아니 문영배가 그 글을 쓰든 독후감을 쓰든 윤석열이가 출근 안 하는 거 나은 거 아이가? 이 뻥카치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그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을 때 본안으로는 다툴 게 없어. 그렇죠. 예. 다툴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도 옛날 이야기 꺼내기. 옛날 이야기. 너 이재명은 하고 가끔 이렇게 보면 저도 똑같은 생각한 게 가끔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지 국민의힘 네. 쪽 네. 패널로 나온 분들 있잖아요. 보면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고 정말 막 올바른 이야기, 정말 좀 FM적인 이야기, 약간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럼 나중에 이재명을 꼭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근데 야당도 잘한 거 없어. 이걸 그거 넣어요. 해야 네. 돼요. 그걸 해야 자기가 제가 그나마 좀 합리화가 돼. 방송 지그시 쳐다봐요. 아유 진짜 왜 저런 사나이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이재명 나올 때 했는데 그렇죠. 뭐 이제 본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민주당은 아니 그걸 해야
우측의 패널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거라도 해야 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이 아리요. 그래, 나는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스포츠 중계하듯이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이것도 아닌 거 알아요. 지도 알아요. 내란인 거 알아. 알면서 이래 있다가 이재명은 다른 얘기. 아 민주당 이재명은 재판 끌기 뭐 개소리를 해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론도 또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단에 맞춰줘.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 스포츠 중계할 필요 없이 정필성, 박지훈, 이재명 지지하요. 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냥 이거 굳이 분류하지 말고 그냥 불러서 평론도 하면 좋겠거든요. 네. 제일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둘이 부르고 민주당 부르고 수적 균형을 완전 예. 좌측 완전 우측 중간 불러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 좌측에 맞아가지고 요래 갔다가도 아이고 이재명 욕해야지. 왜 내가 이재명 욕해?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언론도 전 잘못됐다. 그건 좀 문제. 내란은 내란인 거예요. 내란은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네. 진행이 돼야 돼요.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우리 한겨레나 경향식 마찬가지고 네. 그래 시작했는데 어떤 편에 보면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 빙시입니까? 긴가민가하게 안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컨대 미국에서 그 글이 있던데 밖에 비가 온다. 창문 열어 비 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비가 오는 것도 논점이야.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옵니다. 비는 안 옵니다. 비가 올 리가 없습니다. 비가 옵니다. 열어보면 알잖아. 비가 오면 오는 거 안 오. 이제 뭐 거기서 그칩니다 하겠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거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란이에요. 윤석열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엄청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논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정치 쟁점인 것처럼 시작하는 정치 거. 쟁점인 것처럼. 이게 너무 잘못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법률가들은 아마도 두 분 얘기처럼 이미 심중에는 판단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의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상상 정도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되게 좀 히스테릭한 변호사분이 한번 나오시는 거 봤죠. 저는 그분 심정 이해해요. 김계리. 아니요, 저는 누구나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정말로 하기 싫은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은가 하면. 짜증이 나. 네. 내가 정말로 이 피청구인, 피고인, 피고 혹은 뭐 내 의뢰인하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이 사람과 일체화가 돼야 정말로 이렇게 심적인 거를 끌어와가지고 우러나는 거죠. 예. 싸워줄 수가 있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 하는 말은 그러면 나는 지연 말단에서 뭔가를 잡아야 돼요. 정말로 도도한 전체 흐름에서 뭔가 잘못된 걸 잡는 게 아니라 너 그때 아라고 했는데 너 왜 지금 뭐라고 해. 예.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봐야 되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지는 극도로. 그게 내 심적으로 동요도 안 돼. 아니 근데 거기까지만 1절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2절 3절 하다 보니까 자기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까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탄핵을 보면서 소추인단 변호사들도 있고요. 윤석열 피청구인 변호사들은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서 비슷한 생각이에요. 소추인단 변호사들은 아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변론도 하고 증인신문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 측 변호사들은 나를 보이기 위해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질문했는데 사실은 이 국회 청문회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질문 막 김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막 말 끊어버려요. 홍장원 차장 얘기하려고 하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청문회고 필요 없는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증인신문 그게 아니에요. 증인신문은 좀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사재판에서 유일하게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나왔을 때 그 증인이 혹시나 지연 말단장이 뭐라도 하나 얘기할 거를 기대하고 묻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들은 지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유도신문에 당해가지고 꽉꽉 걸리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걸려면 우리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이 증인의 진술을 많이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 행동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가 막 더 얘기해요. 막 화내고 멋있게 얘기하고 막, 그만하세요. 막 듣기 싫어요. 뭐 그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보기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우리 보기에 기분 나쁜데 판사들 보기엔 좋겠어요. 엄청 나쁘죠. 그런 상황들이 엄청 나빠요. 어허.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건 논리로만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뭐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해가지고 그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증인을 대하는지도 판사들한테는 그걸 판사들이 점수표를 보고 매기는 건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기서 저렇게 질문을 하지? 왜 저기서 저렇게 아니 저 사람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자기가 이거를 뭐 점수를 써가지고 막 기록해 놓지 않을지언정 그것들도 하나하나 이 사람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질문과 이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판사도 그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지금은 이제 공판 중심이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조서가 거의 똑같아요. 이 얘기대로 증거 능력이. 예. 뭐 지금은 좀 다 바뀌었지만 네. 그러면 이거대로 그냥 얘기할 거니까 서류만 봐도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근데 왜 부를까요? 그 태도를 보는 그렇죠. 거예요. 법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그 대법정이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법대는 높아요. 법대가 높은 게 뭐 누구를 깔보려고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위에서 저도 뭐 판사를 하면서 네. 군사법정은 또 더 높아요. 아, 조망이 되는구나. 아주 높아서 이렇게 보면서 진술들 듣죠. 진술 듣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태도,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까지 다 같이 보는데 사실은 그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요. 그 중간에 보면 마이크 뺏고 이제 그런 행동들, 소동이 있었잖아요. 말 맞고 이런 거 판사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매우나 안 좋게 봤을 겁니다. 굉장히 그런 몸짓들을 보는 거거든요. 나머지 재판관들은 자겠어요? 아닙니다. 질문하는 재판관도 있겠지만 옆에서 그것을 보는 재판관들은 뭐 딴 생각하고 뭐 내가 좀 있으면 밥 먹을 거 생각했어요? 네. 아닙니다. 그 분위기, 그 자세. 그리고 그거 보면 여기 자주 그 하품도 많이 하고 저쪽은 전화기 보고 앉아 있고 눈 감고 막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런 모습들 그 다 보고 있거든요. 저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시청자 보는 것처럼 맞아요. 재판관님들은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참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피청구인이 눈을 지그시 증인 신문할 때 감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질의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눈을 번뜩이면서 메시지를 쓰고 막 그랬는데 통상적으로는 많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심호흡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런 표정은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전 그분 그냥 자는 거라고 봐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파트야 그냥. 예. 아까 집에 먹었던 치킨 그거 남기지 말걸. 그것도 먹었어야 됐는데. 저는 한편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석열이는 본인도 진술을 하긴 했어요.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은 기록 안 봤대요. 너무 어두워서 못 본다고 그러는데 조서를 안 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 사람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구나. 변호사도 보지만 하다못해 잡범들 있잖아요. 네. 잡범들 기록 볼까요, 안 볼까요? 열심히 볼 것 같은데. 쳐다보고 옵니다.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하면 이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게 불안하니까. 네. 다 봐요. 다 봐야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최소한 홍장원이 내일 나오고 내일 이진우 나오고 곽종근 내일 곽종근 나오면, 네. 곽종근이 진술했던 걸 확인해 봤어야 돼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네. 안 봤대요. 왜요? 안 봤대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냥 자기 할 얘기 생각하려고 지금 말씀대로 밥 먹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준비한 건 그게 구름이 호수 달 오수 위에 그 달그니까. 정도만 준비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자기 즉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이준석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여론조사표를 갖다 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진석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한 장으로 가져와라. 이 사람은 그런 걸 읽고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총명한 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의 윤석열은 한 장짜리 문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거 윤석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은 본인의 행위자야.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아. 그리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본 가락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검사 몇 당연히. 년을 한 당연하죠. 사람인데 네. 특수부 검사 몇 년을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고 오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윤석열도 내심 포기했다. 그냥 어차피 정방향으로는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방향은 승부가 안 되고 거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곽종근 진술을 탄핵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 진술을 탄핵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거기에서
5,200만 국민들이 그거 다 받고 전 세계 인구 한 10억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누구를 끌어내라 했다 말아라 했다 하는 거 그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내단 라이브로 봤잖아요. 내단 라이브로 그렇죠. 들었잖아요. 네. 예.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을 잡고 다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입장은 그냥 자는 게 그분한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게 나온 거는 사실은 본인은 뭔가 하려고 좀 나오는 모습인데 네. 저는 뭐 먹으러 나왔다. 실력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정말 하여튼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변호사님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제가 바라는데 네. 범행을 저지르고 동기를 설명해봐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예. 엉뚱하게 즉흥적으로 가는 게 지난 6차 때는 갑자기 홍장원이하고 곽종근이가 탄핵 공작을 벌린 거다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냥 망상에 빠져가지고 재판관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공소장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 이제 김용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냐, 그럼 뭐 수방사 어쩌고저쩌고 해서 4만 5만 병입니다. 예. 뭐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숫자를 줄여가요. 그러다가 뭐 그러면 간부 위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충분하겠구만.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내단의 밤,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나오냐? 내가 병력 더 넣으라고 했는데 니들이 반대해가지고 실패했잖아. 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현실인지 거짓말인지 구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제 탓이야 그냥.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숫자를 그때 내가 용현이 말 듣고 5만 넣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판단.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하겠죠. 윤석열은 예.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저 새끼들이 반대해가지고 내가 군사 투입을 못해 실패한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윤석열 월드 머릿속에서는요. 홍장원하고 곽정근이 죽일 놈이야. 저 두 것들이 배신자. 민주당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죄 없는 나를 내란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자기는 함정에 걸린 가련한 먹잇감이고 나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 이 사람 저는 지금 그러고 있다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생각도 그럴 것 같고 실제로 그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그 인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곽종근 그 전 사령관이 인원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걸 했더니 인원이란 말 자기는 안 쓴다며. 그랬더니 앞뒤로 인원을 많이 계속 썼더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지연 말단적인 거라도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기록도 보지 않고 뭐 법조인을 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피고인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꼼꼼하게 봅니다. 내 사건인데요. 그렇겠죠. 몇십 반장이면 어때? 몇백만 장이면 어때? 다 봐야지. 아니 어차피 네. 할 일도 봐야죠. 없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뭐 합니까? 다 봐야죠. 편지 쓸 일이 아니고 어. 거기 지지자들한테 그걸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라는 말도 그 전에 계속 써놓고 안 쓴 것처럼 그 재판관들이 보면서 뭐라 좀 전에 썼는데 저 사람 그러니까 지난 재판에도 썼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납득할 만한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만드는 걸 탄핵 과정이라 하는데 그 사실은 그 탄핵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공판에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는 반대측에서 신문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진술이 그렇죠. 잘못됐구나 흔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중심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세부적이라도 흔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람은 뭐라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검사도 제대로 했을까 저는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윤석열 특별법을 만들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를 다 사건들, 다시 한번 봐야 열어놓고, 되는 거 아닌가. 예. 정말 저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한동훈이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엘리트 시스템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은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재판을 농락하는 거고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법조를 하지 않은 대통령을 하다 저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봐줄 가능성도 조금 참작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검찰 네. 최고위직까지 갔던 사람이고 네. 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고초를 겪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합당한 처벌을 받기도 했겠지만 그렇겠죠. 그런 네. 일을 겪었다면 본인이 지금 이따구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모른다고 봐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모른 만큼
헛짓 하는 만큼 더 엄중하게. 그래서 전 사형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저도 왜냐하면 내란죄 자체가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 그런 세 건데 개밖에 없죠. 예. 요 범죄 말고 수많은 범죄가 뒤에 준비돼 있어요. 파면되자 말자 그 다른 줄줄이. 범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어차피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은 윤석열 내란죄에 비하면 경범죄예요. 경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형제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형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모르겠지만 가치관이, 아니 가치관 자체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법이라는 건 국가 권력과 인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 건전한 긴장 관계에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다 이 사람을 죽여버린다라는 상관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약간 좀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국가라는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국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호해서는 안 되는 정말 해서 좀 바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전두환이를 저렇게 편하게 죽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때는만큼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내란 계엄한 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그걸로 이제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 선고라면 저는 그 후의 모습이 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내란을 이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선동하는 모습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아직까지 준동하고 모습들. 있죠. 네. 사법 폭동을 누가 유도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이가 유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합치라는 거예요. 내란한 거로 따지면 무기징역 정도가 맞아요. 헛되기짓 한 것 합쳐도 무기징역 정도가 맞는데 이때까지 뭐 최상명 사건이라든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올 건데. 근데 그 후에 선동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거는 저는 그게 무지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보고요. 뭐 집행은 어차피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군인은 총살이에요. 군형법엔 총살을 적용이 돼요. 옛날에 김재규 같은 경우는 총살을 당합니다. 사형을 받으면서. 근데 민간인들은 이제 교수가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 97년도 12월 30일로 집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질 사형 폐지 국가인데 뭐 집행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률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는 사면이 안 된다라는 법을 만약 후임 정부가 대통령이 들어서면 바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약을 좀 두는 거예요. 제약을 좀 둬야죠. 그런 법률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김문수가 그런 공약을 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말 그대로 이제 두 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를 굉장히 위기에 치닫게 한 사람인데 아까 이 속내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접견 가고 여전히 방청오고 이럽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뭔가 부활할 수 있는 아니면 그 후에 어떤 박근혜 어떤 그런 교훈 같아요. 박근혜 때 우리가 지리멸렬 싸워보니까 정권 뺏기더라.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정권 잡아야 된다. 당리당략 같은 거죠. 아니면 자신의 무리의 정치적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죄송하지만 그 폭도들은 우매한 군중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여론도 그런 것들을 같이 편승을 하고 언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편승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참에 윤석열이를 뭐 파면시키고 사형시키고 뭐 처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중간에 부하내동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번 차에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확실하게 해야 저는 그래서 뭐 이번에 전강훈 씨가 내란 선동 입건됐던데 그 폭도들도 처벌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법의 엄정한 잣대로. 딴 거는 몰라요. 내란죄는 웃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란죄는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김정은이 우리 쳐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게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네. 총 쏴시기는데 야 이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총 쏴도 조금 뭐 덜 죽고 정략적으로. 뭐 대충 뭐 네. 이거 뭐 괜찮고 뭐 대구는 괜찮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라디오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 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못했던 것들 반민특위부터 해가지고 전두환부터 해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그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박구영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 없는 신념의 사회라고. 그러니까
사회를 도도하게 흐르는 이념이라는 게 공고히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이념과 신념이 교감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자기 혼자의 믿음.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서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게 애국이다. 자기 혼자의 신념으로서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헌법으로 상징된 이 도도한 이념, 이 이념에 반하는 신념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용서해서 안 예, 돼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공범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계엄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몇 달 전에 나왔죠. 8월 달부터 네. 나왔죠. 민주당이 하는데 국민의힘 중진 내부적으로 의원들이 스크린이 안 몰랐을까요? 됐을까? 네.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요. 그 범행을 저지른 그 범행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과연 내단이 성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손해가 있었을까요? 이익이 있었을까요? 이익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수사도 방해한단 말이야. 이거는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공범이죠, 않나. 공범. 예. 그러니까 특검을 저는, 반대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툭하면 뭐 탄핵 트라우마인데 환자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요. 어떤 환자도 있냐면요. 평생을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에 야식 먹고 살다가 제 위에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위에 빵꾸가 나요. 위에 빵꾸가 나서 의사들이 내시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 고생해서 치료 받아요. 예. 얼마나 고생했겠어. 살 몇십 킬로씩 빠지고 막 거기 개복 수술이라도 받다 보면 해요. 그럼 이제 다 멀쩡해진 다음에 나와서 계속 술 먹습니다. 나와서 계속 술 먹고 또 빵꾸가 나가지고 수술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분들 뭐라고 하냐? 아 나 저번 치료 받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치료 안 받을래. 나 그냥 민간요법 할래 이래요. 진짜요? 아. 얘네들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박근혜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고 나서 박근혜라는 지도자가 쓰고 탄핵이라는 치료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재발을 한 거야. 병이. 탄핵이 재발을 한 거야. 자기네들이 그 습관을 보이지 족박한 비유다. 못했기 예. 때문에. 너무 정확한데 그러니까 네. 그때 가만 생각 돌이켜 보면 그때 사과를 했어요. 일부 조원진이나 일부 맞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예. 패거리 말고는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5년 맞아요. 만에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살아난 거 예. 아닙니까? 우리 의사님, 예.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 정 음. 의사님 원장님 말씀대로 처방을 따랐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걸 그새 까먹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안 받겠다는 그 거죠. 재발을 예. 했는데 다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사과하라고 나 그랬더니, 저번 예. 치료할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나 그러면 어떻게 못하겠- 된다? 죽는다. 죽어요. 아니 50년 걸리죠. 정권을 죽는다. 아유, 그못 걸어. 죽는다. 제가 봤을 때는 죽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탄생한 이후로 극우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국민들에게 소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우가 아닌 척해 왔을 뿐이고 이게 이번에 그 탈바가지가 다 벗어난 거예요. 정말 극우가 우리 사회에 이토록 심각하게 침투를 했다는 걸 발견한 이상 이걸 치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상이 국민의힘이 될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우리의 역사에서 과거에는 어떤 정도의 기능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능이 이미 다 사라졌다고 봐요. 그렇죠. 악의 요소가. 악의 요소가 남아있을 죄송한 뿐이지. 얘기지만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의힘 정말 한심스러운 게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원에 돌았던 국회의원들 뭐 주모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네. 안 부끄럽습니까? 어디서 입을 놀려요? 나는 그런 거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윤석열이 패거리 짓거리 해가지고 거기서 부하짓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그래 했는데 윤석열이 저 짓거리 했잖아요. 그럼 난 창피해서라도 난 더 이상 반성이라도 안 해야 나올 것 되는데. 같거든요. 네. 나와가지고 뭐 저거 소리 지르고 개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서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한 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했다가 하나하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법적 책임이 됐건 정치적 책임이 됐건 물려야 되는데 지금 떠드는 사람들 상당수 법적 책임을 질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비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내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연락 안 할 거 아니야. 드론 띄운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가? 근데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하나 깨림직한 건 뭐냐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병에 오염되고 전염되는 사람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2030 세대들 중에도 정말 멋 모르고 현혹돼서 거리에 나가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사회 선배로서 어떤 충고를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저는 다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20대 30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젠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네.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좀 정상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진보적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시민이라면 일부 20대 남성들은 좀 많은 수가 극우화돼 있고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좀 그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걸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네. 뻥쳐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그 있겠지만 더 큰 거는 그런 어떤 사이트라든지 또 사회 구조 내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젠더 갈등이 반영되고 해서 내재화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이트가 있는 만큼 또 다른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바꿔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이라 해가지고 뭐 죽일 수도 없는 기고 삭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민주당도 그런 것들을 좀 야당이 그런 것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가벼운 얘기지만은 사실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우리가 농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이 사실은 사교육의 장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이 그 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뭔가 공적인 테두리 안의 가치들을 강조하거나 선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게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독일을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유럽 최강 대국을 올려놔요. 그때 당시에 정말 약소국에 불과했는데, 근데 비스마르크 어떻게 실각을 하게 되냐? 나라가 좀 부강해져.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이 뭐랄까 그 먹고 살만해져.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 당시 독일 젊은이들이 외부에 혐오를 뿜어내기 시작해요. 아니 비스마르크는 열심히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어디 먹고 살고 독일 제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쟤는 굽신굽신해? 외교고 뭐고 다 힘으로 발라버려. 뭐 약간 좀 이런 태도를 취하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비렐름 3세였나? 황제가 이제 거기에 그 동요를 하면서 비스마르크가 실각하고 망하는 과정을 이렇게 네. 거치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살만해졌어요.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이제 힘이 좀 나고 먹고 살만해지고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혐중, 북한 혐오, 어디 그렇죠, 막 예. 우크라이나에 전쟁 간다는데 거기 가야 된대 막. 그러고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물론 저도 사실은 굶어본 적은 없어요. 굶어본 적은 없는데 약간 삶의 그 과정에서 힘듦을 겪어본 적이 별로 풍족함을 누리다 없다 보니까 네. 자기 이렇게 문제를 부딪히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밖에 없어요. 핸드폰 내려놔. 왜냐하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다 우파예요. 나밖에 몰라. 그걸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식의 장이 넓어지고 판단이 넓어지고 하면서 점점 이제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집단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남자들은 이 자기네들 집단 이 한계에서 보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테두리 안에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온갖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저도 온갖 바보 같은 저 새끼 확 죽여버릴까 이 생각도 하고 온갖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는 건 외부에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SNS나 유튜브 추대하면서 이런 말이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바보 애들 모아놔 버렸어. 바보 애들이 내가 이런 말 하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받을 거야. 그게 좀 참아야지 억제가 되던 게 이게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분출이 되고 네. 야 다 나랑 똑같이 생각하더라 야 이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똑같이 생각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내재에 있는 폭력성 같은 거를 분출하는 거를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위험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이게 군중 심리 같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도 그렇고 어떻게 사이트 들어가 보면 똑같은 데랑 다 똑같아. 게. 그리고 되게 편해요. 누구 혐오하는 게 되게 편해요 하기에. 아니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저 새끼 네. 때문에 그래. 라는 거잖아요. 편하고 쿨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중독이 돼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기성세대가 이 친구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민주
시민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교육이었는데 저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학폭 사건도 좀 많이 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야기를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적 시민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을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의 교육은 지금 그 기업이 쓸만한 일꾼을 만드는 데 집중돼 있어요. 민주적 시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배워본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진짜 맞아요. 학교 네. 다니면서 왜 우리가 민주주의 이루고 살아가는지 그 역사적 배경,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이 오로지 국영수만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국영수 하다가 조금만 하자 했으면 얘는 탈락. 너는 교육 제도 받고 너무 손쉽게 던져버려. 공부 좀만 못해도 너는 가망이 없어. 탈락.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젊은 애들이 순수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학살의 맨 앞에 있었던 건 항상 젊은이들이었어요. 킬링필드, 홍위병, 그렇네. 히틀러 유겐트 다 그런데. 젊은 애들. 네. 젊은 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젊은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파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20대, 10대, 20대 여자애들 나와가지고 막 뭐 이재명 끝났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걔네들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고 애들이 이런 거는 저는 애들 잘못보다는 기성세대들이 애들한테 뭘 교육시켰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있을 때 교관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 했잖아요. 이게 뭐 연관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인권 이렇게 교육을 하면 군대 인권이라는 게 좀 만만치 않아요. 군하고 인권을 같이 접목시키기가 인권과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질 때 제가 인권과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는 거를 아주 계속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사회가 그렇지만 군 내에서도 당신은 무슨 권리, 이동 권리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 그 교육이 저는 그냥 막 100% 연관성 없다고 보지만 이번 내란 과정에서 계엄 이 상황에서 많은 군인들이 그 투입된 군인들이 주저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쌓여서 나타낸 거다. 네. 쌓여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예. 왜 이게 아마 윤석열이가 아니면 김용현이가 몰랐던 부분 같아요. 윤석열, 김용현은 분명히 그 얘기 아니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김용현이는 예. 지시가 떨어지면 따라락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왜 네.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냐면 걔네들이 육사 교육까지 그거 없앴어요. 아 그래요? 예. 민주시민과 예, 헌법인가 뭐 예, 이런 예. 그 과목 없었어요. 자체를. 아 저는 예. 육사보다는 일반 네. 병사들 그러니까 사실 사관학교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4년제 학사학위를 주는 사관학교가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웨스트 포인트 예. 사관학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학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교육시켜가지고 장교를 인관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우리나라처럼 뭐 4년 동안 막 하고 막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을 겪고 정전국가라는 이걸 겪으면서 좀 이렇게 표준 국가와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뭐 흉상 그 문제가 됐듯이 이 요번에 이제 내란의 주범들이 육사들이 많습니다. 사관학교. 그럼 교육 과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아마 제가 좀 전에 말 연결하면 윤석열이나 특히 김용현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세 생활을 뭐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시가 떨어지면 다 따를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딱딱딱딱딱딱 저 봉쇄, 점거, 확보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아마 착각하거나 놓친 부분.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신은 군인이지만 옷을 벗으면 민주 시민이다. 제복만 입고 있을 뿐이다. 우리 민주적 시스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총 들고 들어가 봤는데 간첩 잡으러 왔는데 뭐 국회의원이 있어. 엉뚱한 풍경이 있으면 절대로 안 하지요. 예. 하지 말라고 다 교육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20대, 30대, 특히 20대에 좀 그런 극우화된 친구들한테 더 많이 좀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윤석열 탄핵 정국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실은 탄핵 그 인용 파면까지 많은 관문이 그래도 남아 있는데 법률적으로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두 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면 많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네. 뭐 제가 생각했던 8차가 2월 13일이거든요. 분명 윤석열이가 하루 더 달라고 막 며칠 더 달라고 하는데 아마 추측하건데 그 다음 주에 한 하루 정도 더 잡으면 네. 판결문까지는 2월 말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빠르면 2월 말이다. 예, 조금 네. 늦어도 3월 초면 판결이 아마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도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게 딱 넘어지면서
형사재판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리고 아. 윤석열이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탄핵 자포자기. 되면 예. 자포자기 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뭐냐면 지금 안 잡혀간 애들이 비서실이나 이 국가안보실 뭐 내각 이런 데 별로 아무도 안 잡혀가거든요. 그 사람들 국면도 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뭐 또 다른 제3차 어떤 1차가 내란이고 2차가 서부 폭동 구속 네. 과정이라면 3차의 어떤 국면도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전필 변호사님 오늘 사실 처음 나오셨는데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시는지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은 이따 치과 진료 받으러 갈 예정이에요. 저는 좀 잘못 봐가지고 잇몸인 줄 알았어, 잇몸. 잇몸이 아니고 잇몸 등장. 아, 잘못 보고 아니 저분은 잇몸이 별로 안 보이는데 잇몸을 자꾸 등장시키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탄핵 열차는 잘 가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가고 있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계엄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게 계엄을 해도 무조건 실패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뭐 고급 정보를 알고 있어서 계엄을 해도 실패한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자의 실체가 아니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도 못한 애들이야. 얘네들이 무슨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계엄을 하고 내전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지.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들 불안하죠. 여러분 다들 불안하고 저도 불안해요. 말 이렇게 하면서도 아씨 어떻게 되지? 이 새끼 잡혀갔어 안 잡혀보고 네 불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안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거는 윤석열의 무능이에요. 이자의 무능을 보고 있고 이자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망해야겠구나. 하나 조금 좀 말하고 싶은 게 이거 여기서 네. 말끝 죄송한데 무능하지만 사악합니다. 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혹시나 이거를 자꾸 해가 뭐 봐줄 것처럼 그 뜻은 무능한데 엄청 나쁜 무능한 놈이에요. 총을 훈련받고 받은 특수부대가 들고 있는 것보다 5살짜리 애기 손에 했을 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이 엄청난 권력을 훈련받고 유능하지 못한 무능하지만 사악한 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우리를 향한 거였거든요. 이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렇죠.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만 저자들이 하는 걸 보면 앞으로 탄핵 열차가 지나가는 데는 큰 영향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탄핵 될 거고요. 예. 사형 선고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필순 변호사님,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모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